높은 소리 서재TV. 오늘 북가이드는 역사의 쓸모입니다. 1919년 다산초당에서 발간되었고 1년이 안 되었는데 20세 이상을 찍을 정도로 엄청난 사랑을 받고 있는 작품입니다. 최태성 저자는 역사를 전공하고 교직에 있었습니다. 2017년부터 최태성TV라는 유튜브 강좌를 시작하고요. 누적 수강생이 500만 명에 달하는 대한민국 대표 역사 강사입니다. 저자의 역사에 대한 철학은 실체보다는 쓸모에 집중하자는 것입니다. 역사는 사람을 만나는 인문학이며 삶의 해설서다. 이것이 그의 지론이죠. 그래서 그가 이야기하는 역사는 딱딱하지 않고 재미있습니다. 1장부터 4장까지 22개의 소단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자유롭고 떳떳한 삶을 위한 22가지 통찰이라는 부제답게 각각의 통찰마다 역사 속의 인물이나 이야기가 뒷받침되어서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책입니다. 총 4장으로 되어 있는 책의 구성을 한번 보겠습니다. 1장, 쓸데없어 보이는 것의 쓸모, 역사의 유용함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와 있고요. 2장, 역사가 내게 가르쳐준 것들, 역사 속에서 삶의 키워드를 만나봅니다. 3장, 한 번의 인생 어떻게 살 것인가, 역사 속에서 삶의 롤모델들을 찾아봅니다. 4장, 인생의 답을 찾으려는 사람들에게 역사 속에서 만나는 삶의 지혜들입니다. 총 4장에 걸쳐서 22가지의 통찰이 책에 담겨 있습니다. 각 장의 소단원인 22가지 통찰에는 하나의 표현 공식이랄까요? 표현의 독특한 방법들이 있는데요. 저자의 주장이 먼저 등장을 하고 또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역사적인 근거들이 제시됩니다. 국사 시간에 배웠던 이야기들도 반갑게 등장을 하고요. 묻혀졌던 인물이나 이야기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최태성 작가가 전하는 역사 이야기에는 감동이 있습니다. 책을 통해 저자는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역사의 실체보다는 쓸모에 집중하자. 역사는 사람을 만나는 인문학이며 삶의 해설서다. 그리고 독자인 우리들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아무래도 책을 발췌하고 요약해서 전하다 보니 원문의 맛이 좀 잘려나가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북가이드의 내용을 참고하셔서 직접 책으로 만나보시면 더 큰 감동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책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역사는 휴지 조각이 아닌 보물지도이다. 저자의 통찰이고요. 이것을 뒷받침하는 이야기는 일련의 삼국유사 이야기입니다. 삼국사기는 고려시대 유학자 김부식이 인종의 명령을 받아서 편찬했죠. 삼국시대의 정사, 역사서입니다. 팩트체크가 된 사건만 담고 나머지는 전부 버렸죠. 이렇게 사기에서 버려진 삼국시대의 소위 말해서 쓸데없다라는 이야기들만 모아서 기록한 것이 삼국유사입니다. 미련 스님은 이 책을 위해서 청년 시절부터 사료를 모았다고 합니다. 삼국유사가 발간된 시기는 원나라의 간섭기였습니다. 민족의 뿌리가 흔들리던 그런 시대에 좀 더 굳건하게 뿌리를 내렸으면 하는 마음을 담았던 이련 스님의 마음이 담긴 삼국유사는 일제강점기에 들어서 민족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좋은 뿌리가 되어집니다. 역사적 사고를 하는 사람은 삶에서 품위 있는 선택을 한다. 작가의 이야기이고요. 그 예로 쇠내장인 구진천이라는 분이 등장을 합니다. 신라의 화살은 1000보를 날아갔다. 약 700m 정도 날아갔다고 합니다. 엄청난 기술력이었고요. 이러한 기술의 중심에는 구진천이라는 무기 장인이 있었습니다. 활에다가 방아쇠를 장착해서 쇠뇌라는 아주 멀리 날아가는 활을 만든 것이죠. 당나라 황제 고종은 삼국을 통일한 뒤에 668년에 신라에게 구진천을 내어달라고 요구합니다. 당나라의 속셈은 신라의 기술로 무기를 개발해서 신라를 이길 수 있는 전투력을 갖고 싶었던 거였죠. 구진천은 결국 당나라에 보내집니다. 만약에 구진천이 자신의 기술을 당나라에 전했다면 아마도 극진한 대접을 받고 융숭하게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구진천은 끝내 자기 목숨을 내놓고 쇠뇌를 만들지 않습니다. 당나라의 황제를 실망시켰던 거였죠. 구진천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쇠뇌를 당나라에 만들어 바치는 순간에 그것이 신라 사람들을 멸망시킬 그런 무기가 될 것이라는 역사의식이 있었던 거죠. 구진천의 선택이 결국은 신라를 살린 셈입니다. 역사적 사고를 하는 사람은 역사의 구경꾼으로 남지 않는다.
그 예로 들은 것이 폐허 속에서 희망을 품었던 다산 정약용입니다. 정조의 개혁 정치의 중요한 인물이었죠. 정약용은 거의 정조가 키워낸 학자였고 정조는 정약용의 멘토 역할과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 정약용이 희생을 받고 당파 싸움에 희생이 되죠. 정조가 너지시 부탁을 했죠. 잠시 물러나 있으면 때가 되어 다시 부르도록 하겠다. 마침내 기다리던 왕의 부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관직에 나갈 준비를 하는데 약속한 날을 딱 하루 앞두고 정조가 승하합니다. 이제 드라마틱한 일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는 신유박해가 일어나면서 수많은 천주교인들이 처형이 되고 정약용도 천주교인이었죠. 그래서 패족이 되어서 무려 18년간 유배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유배 생활 동안 운명을 탓하는 대신에 오히려 더 부지런한 삶을 살면서 엄청난 저수를 쏟아냅니다. 무려 500여 권에 달하는 책을 썼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자녀들에게 서신을 주고받습니다. 비록 패족이지만 선비의 기상을 닦는 일에 게을리하지 말고 관직에 나갈 수 없다고 해서 글 공부를 포기하지 말고 사람됨을 위해서 글 공부에 전념하라 라는 당부였습니다. 항상 심기를 화평하게 가져 요직에 있는 사람들처럼 살아라. 하늘의 이치는 돌고 도는 것이라서 한번 쓰러졌다고 해서 결코 일어나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 약소국이었던 신라가 삼국 통일의 주인공이 된 것은 비전 공유의 힘입니다. 그 예로 황룡사 구축 목탑을 세운 선덕여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642년의 신라는 백제의 치이고 고구려의 치이고 그래서 양쪽의 위협을 받는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선덕여왕은 불가능해 보이는 신라의 삼국 통일이라는 꿈을 꾸죠. 그래서 한 일이 황룡사 구축 목탑을 세우는 일입니다. 이 목탑은 오늘날의 건물 30층 높이에 달하는 80m 정도의 높이였다고 합니다. 당시 기술로서는 대단한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 이렇게 높이 지었느냐? 멀리서도 백성들이 잘 볼 수 있도록. 왜? 그래야 함께 신라의 삼국통일이라는 비전을 공유할 수 있으니까. 각 층마다 신라를 괴롭히던 주변국의 이름을 새겨서 9개의 층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함께 꾸는 꿈은 현실이 됩니다. 탑을 세운 지 18년이 지난 660년에 백제를 제압하고요. 668년에 고구려를 무너뜨리면서 신라는 꿈꿨던 것처럼 삼국의 주인이 됩니다. 역사는 자유의 확대를 향해 나아간다. 창조적 발명은 다수를 대변한다. 구텐베르크의 인쇄기나 아이폰, 한글을 예로 들었습니다. 소수가 점유하던 것을 대중에게 널리 퍼뜨린 정보 공유의 역사에는 창조적 발명이 뒷받침되고 있습니다. 최초나 최고가 되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어떤 영향력을 끼칠까입니다. 이 세 가지 발명품의 공통점은 존재하는지도 몰랐던 대중의 욕구를 발견하고 그 욕구를 충족시켜준 것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체면보다는 보이지 않는 실속을 챙기는 유연함이 합리적이다. 이것은 장수왕의 이야기입니다. 98세까지 장수를 했던 고구려의 장수왕입니다. 장수왕이 잘했던 것은 조공을 바치는 일. 장수왕에게 조공은 모든 나라와 친선 관계를 도모하는 일종의 외교 전략이었습니다. 고구려는 막강한 군사력을 보유하며 북이나 북연, 송나라와 인접해 있었습니다. 그때 북위와 북연이 심하게 다퉜고요. 북위의 패한 북연의 왕, 풍홍이라는 왕이 고구려의 망명을 요청합니다. 그러자 고구려가 군대를 보내서 풍홍을 북위의 군대가 지켜보는 앞에서 호위에서 고구려로 데리고 옵니다. 그만큼 고구려의 군사력은 강했습니다. 풍홍은 막대한 인적 자원, 물적 자원이 있었겠죠. 함께 고구려에 망명을 하는 것입니다. 북위가 불만을 터뜨리죠. 고구려에 선전포고를 합니다. 어쩌면 고구려의 힘으로 북위를 가볍게 제압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고구려에도 적지 않은 국력의 손실이 있었겠죠. 장수왕이 선택한 방법은 무력 충돌 대신에 북위를 달래는 방법이었습니다. 자,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서 고구려에 망명한 풍홍이 세력을 키우려고 이제 고구려에서는 잘 안 되겠으니까 송나라로 재망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자 이번에 장수왕은 가차없이 일가족 전체를 처형을 하죠. 송나라 입장에서는 이것이 화가 났습니다. 송나라로 망명하겠다는 정치 인사를 고구려에서 처형을 한 셈이니까요. 풍홍을 비밀리에 수행하려고 고구려에 도착해 있었던 송나라의 군사들이 고구려의 장수들을 죽였습니다.
누가 봐도 무력 충돌이 일어날 법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장수왕은 송나라 군사들을 돌려보내면서 거기다가 800필의 말을 얹어서 돌려보냅니다. 이처럼 장수왕은 무력 충돌을 피하고 실속을 챙기는 자세로 전성기를 유지했습니다. 억압으로부터 자유로워진 역사 속의 롤모델을 만나보시죠. 신분의 장명을 넘어 세상을 바꾼 정도전입니다. 고려 말 향리 집안에 태어난 정도전은 신진사대부로 공민왕의 총애를 받았습니다. 당시의 권문세족들은 원나라와 화친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신진사대부들은 새로 일어나는 명나라와 가까운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었죠. 이 대목에서 세력 간의 충돌이 있었습니다. 결국은 친원파 권문세족에 의해서 공민왕이 피살이 되고요. 신진사대부들이 유배형에 처해집니다. 2년간의 유배 생활을 했고요. 그 이후에 복직이 되지 않습니다. 7년간을 더 떠돌면서 유랑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때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권문세족의 부정부패로 도탄에 빠진 민심들을 돌아보게 되죠. 정도전이 복직이 되지 않았던 이유는 천민의 피가 섞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관직의 길이 완전히 막혔던 것입니다. 정도전은 사회의 부정의에 분노했습니다. 세상을 바꾸기로 결심을 합니다. 장벽 앞에 주저앉은 것이 아니고 장벽을 허물어버립니다. 그는 이성계를 찾아가서 힘을 합했고요. 그래서 새로운 나라를 건국하고 민본 정치를 펼치게 됩니다. 삶을 던진다는 것의 의미를 일깨워주는 역사 속의 롤모델, 바로 대동법의 아버지 김육의 이야기입니다. 조선 후기 세금 중에 공납이란 제도가 있습니다. 지역 특산물을 임금님께 바치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임금님께 드릴 진상품이다 보니 품질 검수가 까다로웠겠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방납업자라는 공납을 대신해주는 업자들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후기로 가면서 관리와 결탁이 일어납니다. 방납업자의 물건이 아니면 사또들이 받지를 않고요. 백성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비싸게 부르는 방납업자의 물건을 사서 공납으로 바쳐야 하는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역 특산물을 쌀로 대신하는 대동법이 제안이 됩니다. 공납은 생산자에 부과되는 세금이었는데요. 이 대동법은 토지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그래서 땅을 가진 사람이 세금을 내는 제도였기 때문에 백성들에게는 감세가 되는 것이죠. 반대로 지주들에게는 증세가 되는 그런 혁명적인 세제였습니다. 당연히 양반들의 거센 반발이 있었고요. 광해군은 일단 경기도 지역에서만 대동법을 시행합니다. 훗날 이 법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데 무려 100년이 걸렸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기득권층의 욕심은 끝이 없는 것이죠. 긴 시간 동안 대동법 확산에 일생을 바친 인물이 바로 김육입니다. 일평생 김육의 관심은 교리적인 성리학이나 양명학 이런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민생, 백성이 잘 사는 것이야말로 그에겐 가장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김육은 79세에 죽음을 앞두고 유언상소라는 것을 올리는데요. 효정에게 대동법을 확대 시행해 주십사라고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바다 너머를 상상하는 힘을 지녔던 역사 속의 롤모델을 만나보시죠. 바로 해상왕 장보고입니다. 통일신라의 골품제 신분사회에서 평민이 출세한다는 것은 하늘의 별을 따는 것보다도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평민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물론 고대 중국과 일본 역사서에까지 동시에 이름을 올린 유일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해상왕 장보고입니다. 장보고의 시대에 신분은 운명과도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 어린 소녀는 활을 잘 쏘아서 활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답니다. 자기에게 없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에 집중을 했습니다. 소년 활보는 바다를 건너서 당나라의 용병으로 취업을 합니다. 여기서 큰 공을 세우게 되죠. 나중엔 장교가 되어집니다. 장보고는 용병으로서 승승장구하고 있었습니다. 점차 진압의 막바지에 다다르고 이제 더 이상 할 일이 없어지게 생겼습니다. 그때 장보고는 다시 바다를 바라보면서 새로운 생각을 합니다. 신라와 당나라를 오가는 무역업을 해보고 싶다. 그래서 무역업에 뛰어듭니다. 재미있는 것은 장보고에게 전략이 있었습니다. 교포들이 모이는 절이 있었는데요. 장보고가 법화원이라는 큰 절을 세웁니다. 많은 신라 사람들이 여기에 모였고요. 거기서 고급의 정보들이 오고 갔습니다. 이런 정보를 가지고 무역을 해서 큰 재벌이 되죠.
무역으로 큰 재벌이 된 장보고는 다시 바다를 바라보면서 꿈을 꿉니다. 자신의 재력과 군사력을 끌고 다시 신라로 돌아가고, 그래서 해적을 소탕해서 백성들을 보호하자, 이런 꿈을 꾸는 것이죠. 신라의 왕이 기꺼이 승낙하고 장보고는 계획대로 청해진을 세워서 해적을 소탕합니다. 이렇게 해서 신라 사회에 큰 공을 세운 장보고는 자신의 딸을 왕비로 만들고자 합니다. 그래서 타고난 신분의 한계를 넘어보려는 것이죠. 장보고의 세력이 너무 커지는 것에 대해서 경계하던 세력들이 있었고요. 결국은 그들에 의해 죽음을 맞습니다. 꿈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여야 함을 가르쳐준 역사 속의 롤모델을 만나보시죠. 대한광복회 총사령이었던 박상진님입니다. 을사오적, 이완용, 이지용, 이근택, 박재순, 권중현, 이들은 모두 엘리트였습니다. 집안도 좋았고요. 재력도 있었고 하나같이 법관 출신이었습니다. 고관 대작들이었죠. 장관급에 해당하는 인사들입니다. 그러고 보면 꿈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여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무엇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돼서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란 얘기죠. 박상진은 달랐습니다. 같은 법관 출신이었지만 전혀 반대의 삶을 살죠. 왜? 그의 꿈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였습니다. 판사가 목적이 아니고 판사가 돼서 하고 싶은 일이 있었던 거였죠. 법을 모르는 백성들을 보호하고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싶었던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판사 시험에 합격했지만 경술국치가 일어나자 사표를 던지고 맙니다. 박상진이 판사직을 그만둔 이유는 판사가 되면 일본에겐 죄인이지만 조선에겐 영웅인 이들에게 징역과 사형을 선고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박상진은 오히려 생각하죠. 내 자리는 판사의 자리가 아니라 피고인의 자리이겠구나. 1915년에 박상진은 조선국권회복단과 대한광복회라는 것을 조직합니다. 비밀, 폭동, 암살, 명령, 이 네 가지를 행동 강령으로 삼는 의열단이었고요. 박상진은 그 의열단의 수장이 됩니다. 한탄대로를 벌이고 가시밭길을 택해서 대한광복회 총사령으로 의열투쟁에 앞장섰던 박상진은 결국 체포가 되었고요. 그가 예견한 대로 피고인석에 앉아서 판사들에게 사형을 선고받습니다. 시대의 과제를 진지하게 마주했던 역사 속의 롤모델, 바로 신흥무관학교 설립자인 우당 이회영 선생님의 이야기입니다. 우당 이회영 일가는 막대한 부와 명예를 지녔기에 안락한 삶을 택할 수 있었지만 조국 해방이라는 그 당시의 시대의 과제 앞에 대의를 따라 죽기로 결의를 합니다. 이회영 일가는 명동 일대에 많은 땅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 땅을 포함한 재산을 처분합니다. 현 시세로 600억가량 정도 됐다고 하니까 엄청난 재산이었죠. 일본이 알면 안 되어서 긴급 처분하고요. 이 돈을 가지고 만주로 건너갑니다. 땅도 사고 학교도 짓고 집도 짓고 독립투사를 지원하는 일도 합니다. 6형제가 있었는데요. 형제들이 모두 독립운동에 참여를 합니다. 막대한 액수의 돈이 3년 만에 바닥이 났고요. 식민지 해방이라는 시대의 과제, 꿈을 위해서 추운 만주 땅에서 춥고 배고픈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회영은 1932년 66세의 나이에 상하이에서 붙잡혔습니다. 그리고 모진 고문을 받다가 감옥에서 숨을 거두죠. 30살 청년 이회영이 물었다. 한 번의 젊은 나이를 어찌할 것인가. 눈을 감는 순간 66 노인 이회영이 답했다. 66의 일생으로 답했다. 한 번뿐인 삶,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것이 이 책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물음입니다. 높은 소리 서재TV